이제 그 투자를 함에 있어 가지고 이제 어떤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될지에서 참 질문을 내려야 되는데, 그중에 이제 지금 질문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가 뭐 금리도 역전된다고 했는데 경기 침체가 오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겠습니까?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는가? 근데 이 두 개의 질문을 다 설명을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첫 번째 질문 하나만 보고 이 질문을 던지고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을 하고 마무리하고, 두 번째 질문은 다음 라이브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자, 일단 뭐 장난의 금리도 뭐 4일이긴 했지만 역전이 됐었고요. 앞으로도 다시 역전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역전을 해소시켰던 양적 긴축도 뭐 순탄하게 지나가라는 법은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와 신호기 때문에 이 지금 굉장히 긴 사이클이 지금 금융위기 이후로는 이렇다 할, 그 코로나 때 잠깐 2분기 그 짧았던 그거 제외하고는 사실 10년 넘게 이어지는 이 사이클도 한 번은 꺾이고 다시 시작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영원한 건 없습니다. 영원하다고 하는 순간 그때가 끝이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이 어디쯤이냐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또 브레이너드 이사의 발언도 시장을 끌어내렸지만, 전직 뉴욕 연준 총재였던 윌리엄 더들리의 말이 또 굉장히 강했거든요. 뭐 정확한 제가 워딩은 좀 까먹었는데, 쉽게 말해서 주식시장은 좀 뭐 연준 좀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수요를 죽이려고 하면 주식 계좌가 쪼그라들면 이제 수요가 줄 거 아니야. 나중에 다시 올려줄지언정 주식 계좌의 평가가 좀 줄여서라도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게 하고 소비를 좀 줄여가지고 이제 이 그 수요 측면에 인플레이션을 죽여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왜? 이제 전직이니까. 만약에 현직 뉴욕 연준 의장이었으면 그런 얘기 못하지. 전직이니까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 못하는 얘기를 이제 밖에서 세게 대신해 준 거예요. 어찌됐든 근데 뉴욕 연준 총재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 연준 총재에서 가장 상시적으로도 투표권을 갖고 있고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실제 옐런 시대 때 뭐 피셔랑 그 옐런 그리고 더들리까지 해가지고 3대 브레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이 컸거든요. 그런 발언까지 나오고, 그래서 금리 인상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고 경기 침체는 이제 그것 때문에 빨리 올 것인데 그 증거가 최근의 금리 역전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레리 서머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과도한 재정 정책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유발할 거라고 옛날부터 경고를 계속 해왔다가 이제는 이제는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불이 붙어가지고 대응이 늦었다. 이제는 금리를 많이 올려서 경기 침체를 유발하지 않으면 잡을 수 없을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비관론적인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는 왔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마무리 단계가 제대로 상승이기 때문에 이때를 잘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너무 일찍 내려버리면 먹을 게 없는 거고요. 그래서 다 먹으려고 버티다가 같이 이제 끌려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수익이 나면 이제 그 비중을 좀 다 판다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뭐 이런 거 딱 신호가 나오면 뭐 다 팔았다가 이것을 풀면서 했다, 그거 안 됩니다. 안 돼요. 답을 알고 봐도 그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 엄청나게 투자해가지고 돈을 확 벌어서 파이했던 친구들이 작년 11월에 연준이 약간 발언을 좀 세게 한다고 해서 그걸 다 팔고 현금으로 바꿔서 경기 민감주로 넘어가, 이거는 환상이에요. 그거는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그런 걸 믿어왔기 때문에 그 믿음을 완전히 철수하고 행동으로 100% 포트폴리오를 뒤집는 데까지는 상당한 증거와 뭐 판단이 필요한데 그런 시간이 없었다니까요. 알고 봐도 그거는 뭐 끼워 맞추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일단 50% 정도까지라도 줄이자는 거거든요. 만약에 못 줄였다면 밑에서 다른 걸로 바꾸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내가 100이 있다. 그럼 경기 침체 전에 한 50 정도로 줄여 놓으면 경기 침체는 한 반토막 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50이 반토막 나면 25가 돼 있겠지. 근데 현금 50으로 그걸 사면 이제 반토막이 돼 있으니까 두 배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원래대로 그럼 125가 되는 거죠. 단순 계산만 하면. 예. 그리고 반토막이 돼 있을 때 좀 이 시장 이후에 반등이 좀 더 강할 걸로 바꾸면 50이 25 됐다가 다시 50이 됐을 때 새로운 주도들은 70이 돼 있거든. 이제 150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뭐 쉽진 않으니까.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 물론 중요한 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업들의 변화, 그 기업들의 투자 아이디어를 계속 체크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뭘 봐야 되느냐. 일단 경기 침체라고 하면 어떤 신호가 제일 확실하겠습니까? 경기가 침체됐다는 경기가 아주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좋았다가 나빠지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 나쁜데 진짜 나빠지는 거죠. 침체되는 거야. 제일 확실한 게 기업들이 돈을 못 버는 거죠. 아니 기업들이 돈을 잘 버는데 경기 침체가 왜 와요? 그렇잖아요. 경기 침체라는 그 단어에 답이 다 있잖아. 경기가 침체돼서 기업들이 이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기업들이 이익을 보면 되겠네. 기업들이 이익이 안 빠지고 있으면 역전돼도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많이 오른 것부터 팔아 나가야 된다. 그런가요? 그래서 그럼 기업이익을 보면 이제 뭐 우리가 기업이익 하면 EPS 뭐 이런 걸 말씀하시나? 물론 그런 것도 봐야죠.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들은 상장 종목일 테니까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시장 전체로 일단 보자고요. 시장 전체로 보면 근데 세상에는 전부 다 상장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비상장사도 많죠. 그래서 걔네들 근데 솔직히 상장사가 우량해요, 비상장사가 우량해요? 상장사가 우량하지. 상장 아무나 시켜줍니까?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가 되면 이게 손수건하고 똑같죠. 이게 경기가 좋아져서 올라갈 때는 이제 중심에 있는 핵심 주도주가 먼저 올라가고 다시 손수건을 낮추면 그 바깥에 있는 것부터 바닥에 닿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부동산도 강남부터 올라가가지고 지방까지 올라갔다가 부동산 빠지면 지방부터 빠지지 강남부터 안 빠지잖아. 딱 그런 느낌이거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이나 이런 데가 먼저 떨어지겠어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미국에 상장돼 있지도 않은 회사에 기업이 이익이 먼저 떨어지겠어요. 아니 솔직히 뭐 경기가 침체됐다고 해서 폰을 10년씩 쓰진 않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바꾼단 말이야. 예전에 뭐 2년 2개월 만에 바뀌었다면 2년 8개월 만에 바꾼다면 이 정도 수준이겠지. 그러면 상장사야 뭐 그냥 EPS는 이제 뭐 애널리스트들 워낙 많이 하니까 좀 그렇고 좀 약한 고리까지 다 포함하는 거는 기업 이익 총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그게 이겁니다. 이 검은색 선은 이제 다우 30이고요. 주식 시장이죠. 파란색이 기업 이익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2006년 그러니까 2006년쯤부터 사실은 기업 이익이 보시죠? 꺾이기 시작하죠. 기업 이익이 꺾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올라와요? 이 표현이 없지만 부동산의 공급이 올라옵니다. 자, 이건 무슨 기업이 이익이 꺾이니까 임금이 더 올라가지 않고 실업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그리고 그때쯤 되니까 금리도 상당 부분 올라와 있고, 근데 부동산은 공급이 본격적으로 늘면서 가격 상승률이 꺾여요. 그러면서 여기 주식도 오르다가 2007년 연말에 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하죠. 사실 신호를 준 거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업 이익이 먼저 꺾이고 그러면 여기부터 약한 기업들이 막 꺾이다가 이때쯤 가니까 1년쯤 지나니까 이제 상장 기업까지 다우 30까지 영향을 끼치면서 얘네들도 주가가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니까 작살이 나는 거죠. 네. 자, 그러고 나서도 기업이익이 이제 부양책 때문에 쭉 올라왔다가 꽤 정체를 보였지만 이때는 미국만 넣고 보면 옆으로 갔지만 이때는 옆으로 가는 나라도 드물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옆으로 가는데 다른 나라가 빠지니까 오히려 얘네들은 성장한 거지. 그래서 꾸물꾸물꾸물꾸물꾸물 이렇게 주식시장 올라왔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때도 코로나 직전에 주가는 많이 올라갔지만 여기 보시면 정체되다가 꺾이잖아요. 얘가 먼저 꺾여요. 얘가 먼저 꺾입니다. 총 기업 이익이 먼저 꺾입니다. 이게 지금도 빠르게 오르다가 지금 이제 정체거든요. 아니, 꺾였다고는 얘기 못해. 꺾였다고는 얘기 못하는데 일단은 상승이 멈췄다. 그러니까 전 데이터보다는 조금 빠졌는데 뭐 이 정도는 괜찮아. 근데 이제 이 정도로 아예 방향이 이제 꺾였다는 게 보일 정도는 돼.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렇다고 다 팔아야 되는 이런 건 아니에요. 다 팔아야 되는 건 아닌데 근데 경기가 이제 경기 침체가 임박했을 때 신호가 들어오고 있을 때 이런 게 나오면 경계해야 되는 건 맞다. 그래서 이거는 좀 챙겨봐야 된다. 기업의 이익들은 좀 챙겨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ISM 제조업 지수인데 제조업 지수 헤드라인 자체도 봐야 되겠지만 그 헤드라인을 구성하는 그몇 가지 한 5개 정도의 세부 종목이 있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신규 주문이거든요. 기업들이 일단은 정상 안 될 것 같으면 신규로 주문 넣는 거를 이제 제일 뭐 재고로 확보하고 이런 것들이야 뭐 경영적 판단을 하고 하겠지만 분위기가 안 좋으면 신규 주문부터 줄이죠. 근데 이번에 보면 이제 다른 것들이 다른 것들은 뭐 크게 상관이 없는데 신규 주문이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근데 지난달에 2월달에 61.7이라 가지고 과열이어 가지고 7점 자그마치 7.9가 빠졌는데도 53.8이긴 해요. 기준이 50이니까 여전히 높은 거죠. 원래는 53.8만 해도 되게 높은 겁니다. 근데 61이 미친 듯이 높은 거였고. 근데 이렇게 된 게 이제 물가가 너무 오르고 이런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이제 신규 주문이 떨어졌는데 이게 그냥 꺾였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50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한동안 오래 가면 그러니까 기업들이 신규 주문을 전월보다 늘리지 않는 달이 누적되면 이거 위험한 거예요. 뭐 한 달 좀 빠지고 뭐 이런저런 뭐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것 때문에 한두 달 빠지고 이런 건 괜찮은데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는데 계속 내려가는 상태로 기준선 위로 못 올라오고 몇 달을 보낸다. 이거는 기업들이 몸을 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안 팔리니까 신규 주문을 안 넣겠죠. 그럼 이것도 꺾이겠지. 기업 이익도 꺾이겠죠. 이것도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고용시장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신규 실업 수당.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많으면 실직자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조금 는 게 아니라 급증을 좀 하고 요즘에는 확실히 많이 잘리는구나. 근데 요즘은 뭐 이건 완전 아주 좋죠. 지금 역사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니까. 그래서 기업 이익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 자체의 숫자도 보되 그 안에 세부적인 그 지표에 신규 주문이 기준선 아래에서 좀 장기화로 이제 장기적으로 머물고 있고 기준선 위로 빨리 못 올라오는 거. 그리고 미국 경제 선행 지수 자체가 기준선 밑으로 하회하기 시작하고 전년 대비도 기준선도 내려갔는데 전년 대비로도 내려가 있으면 좀 이제는 이제 정말 끝날 때가 됐구나. 그래서 정리할 거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 오는가인데요. 그거는 또 그거 뭐 1시간짜리라서 다음 주에 또 하더라고. 첫 번째 질문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는가 오고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 가까이 왔는가는 이런 것들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